75년 세월이 깃든 순자네 방앗간의 문을 열 때마다 나는 남편의 손길을 느낀다. 이순자, 그게 바로 나다. 남편과 함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땀 흘려 일군 이곳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다. 우리 삶의 터전이자 외동아들 정우에게 물려줄 유일한 재산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지났지만 나는 여전히 이 방앗간을 지키고 있다. 정우는 3년 전 채은이와 결혼했다. 며느리는 참 괜찮은 아이였다. 밝고 살가운 성격으로 시댁 식구들과도 금세 친해졌고 무엇보다 나를 진심으로 챙겨주었다. 매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찾아와 청소를 도와주고 매 관절이 안 좋다는 말에 녹용까지 사다 주었다. 어머니, 이거 드시면 관절에 좋대요. 며느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외로운 노년을 달래주었다. 그런데 최근 며칠 분위기가 달라졌다. 며느리의 표정에서 불안함이 엿보였다. 토요일에만 오던 그녀가 갑자기 매일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니, 오늘 건강은 어떠세요? 밥은 잘 드셨어요? 혹시 어지럽진 않으세요? 처음엔 효심이 깊어진 줄 알았다. 하지만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섞여 있었다. 그러더니 건강검진 이야기를 꺼냈다. 어머니, 요즘 검진 받으신 지 오래됐죠? 제가 예약해 드릴게요. 괜찮아. 나 아픈 데 없어. 내가 거절하자 며느리의 목소리가 미묘하게 변했다. 어머니, 미리미리 체크하셔야죠. 갑자기 아프시면 어떡해요. 어제는 더 직접적이었다. 어머니, 통장 관리를 도와드릴게요. 요즘 은행 사기도 많다던데요. 며느리의 부드러운 목소리 뒤로 알 수 없는 초조함이 느껴졌다. 나는 순간 멈칫했다. 75년을 살면서 쌓아온 삶의 감각이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게. 내 대답에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다. 환한 미소가 사라지고 묘한 긴장감이 그녀의 눈빛을 스쳤다. 어머니, 혹시 저 못 믿으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게 아니라 나는 얼버무렸다. 며느리는 다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어색했다. 알겠어요. 그럼 은행까지만 모셔다 드릴게요. 어머니, 혼자 가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며느리를 믿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이상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10시에 모시러 갈게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거절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러면 며느리가 더 의심할 것 같았다. 그래. 알았어. 10시 정각. 며느리가 차를 몰고 도착했다. 어머니, 가요? 그녀는 평소처럼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내 눈에는 그 미소가 가면처럼 느껴졌다. 차 안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며느리는 평소처럼 수다를 떨지 않았다. 그저 핸들만 꽉 쥔 채 앞만 보고 달렸다. 은행 앞에 차를 세우며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니,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그녀의 손이 내 손을 꽉 잡았다. 그 손길이 따뜻하면서도 차가웠다. 은행 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냉기가 온몸을 휩쌌다. 에어컨 바람 때문만은 아니었다. 나는 며느리를 따라 대기의자에 앉았다. 번호표를 뽑으며 주변을 둘러봤다. 그때 눈에 들어온 두 남자,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그들은 정장을 입었지만 어딘가 어색했다. 핸드폰도 보지 않고 서류도 들지 않은 채 그저 앉아있을 뿐이었다. 이상했다. 그들의 시선이 계속
나를 향하고 있었다. 나는 며느리에게 작게 속삭였다. 저 사람들 누구니? 며느리는 잠깐 그쪽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분명히 봤다. 며느리와 그 남자들 사이에 오간 짧은 눈빛 교환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다. 오랜 세월 쌓아온 내 감각이 비명을 질렀다. 위험하다고. 지금 당장 도망쳐야 한다고. 75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전광판에 내 번호가 떴다. 며느리가 내 팔을 잡으며 일으켰다. 어머니. 가요? 그녀의 손길이 평소보다 강했다. 나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창구 앞에 섰다. 창구 직원의 명찰에는 박미정이라고 적혀 있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가득했다. 피곤해 보이는 눈과 떨리는 손끝. 어떻게 오셨어요? 박미정이 물었다. 며느리가 내 통장과 함께 서류 봉투를 건넸다. 어머니, 통장 정리 좀 도와드리려고요. 요즘 깜빡깜빡 하셔서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나는 그 속에 숨겨진 긴장을 느낄 수 있었다. 박미정이 서류를 펼쳐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주변을 둘러봤다. 그 시선이 대기 의자의 두 남자에게 머물렀고 그녀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다. 박미정은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이 점점 더 심하게 떨렸다. 마치 무언가 끔찍한 것을 발견한 것처럼. 나는 그녀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잠시만요. 박미정이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며 통장 사이에 작은 쪽지를 끼워 넣었다. 그 동작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지만 나는 분명히 봤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접어 통장 사이에 밀어 넣는 것을. 박미정이 통장을 건네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화장실 가시려면 저쪽 복도 끝에 있어요. 비상구 바로 옆이에요. 그녀의 눈빛이 절박했다. 무언가 위험하다는 신호였다. 나는 그 눈빛의 의미를 본능적으로 이해했다. 나는 통장을 받으며 조심스럽게 쪽지를 만졌다. 며느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자연스럽게. 화장실 좀 다녀올게. 나는 일어서며 말했다. 며느리가 따라 일어서려 했지만 나는 손을 저었다.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복도로 나오자마자 나는 통장 속 쪽지를 꺼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쪽지를 펼치는 것조차 힘들었다. 쪽지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장 도망치세요. 위험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세요. 비상구로 나가세요. 등골이 오싹했다. 박미정은 무엇을 본 걸까? 며느리가 건넨 서류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 나는 더 이상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본능이 나를 움직였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비상구 쪽으로 걸었다. 천천히, 자연스럽게. 하지만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비상구 문이 보였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어머니. 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뛰기 시작했다. 비상구 문을 밀었다. 귀청을 찢는 경보음이 울렸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계단을 내려갔다. 75세의 다리로는 너무 가파른 계단이었다. 무릎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더 이상 다정하지 않았다. 차갑고 날카로웠다. 1층으로 뛰어내려가 은행 뒷문으로 나왔다. 햇빛이 눈부셨다.
거리에 택시 한 대가 보였다. 나는 있는 힘을 다해 손을 들었다. 택시.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택시가 멈춰 섰다. 나는 뒷좌석에 몸을 던지듯 올라탔다. 빨리요. 제발 빨리 가주세요. 기사는 놀란 듯 나를 봤다. 어디로 가시는데요? 일단 여기서 멀리. 빨리요. 택시가 출발했다. 나는 백미러로 뒤를 봤다. 며느리가 은행 밖으로 뛰어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대기실에 있던 두 남자가 함께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택시가 모퉁이를 돌아 그들의 모습이 사라졌다. 나는 그제야 숨을 크게 내쉬었다. 손은 여전히 떨렸고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었다.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기사가 다시 물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동대문 시장. 옥선이네 가게로 가주세요.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며느리였다. 한 번, 두 번, 세 번. 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곧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갑자기 도망가시면 어떡해요? 정말 걱정돼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 걱정은 가짜였다. 진짜 위험은 바로 내 며느리로부터 온 것이었다. 택시가 동대문 시장 앞에 멈춰 섰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내 요금을 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기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나는 고개만 끄덕이고 차에서 내렸다. 옥선이네 가게는 시장 안쪽 구석에 있었다. 50년 지기 친구 옥선이는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가게 문을 밀고 들어서자 옥선이가 놀란 얼굴로 나를 맞이했다. 순자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옥선이가 급히 의자를 가져와 나를 앉혔다. 물 좀 마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받아 들이켰다. 그리고 은행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채은이가, 내 며느리가, 옥선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 착한 애가 왜? 나도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현실이었다. 그때 핸드폰이 또 울렸다. 며느리였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봤다. 부재중, 전화 27통, 문자는 더 많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확인했다.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왜 갑자기 도망가셨어요? 걱정돼요.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마지막 문자가 나를 충격에 빠뜨렸다. 어머니,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는데 치매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제가 예약해 둘게요. 나는 핸드폰을 놓쳤다. 손이 너무 떨려서 잡을 수가 없었다. 옥선이가 핸드폰을 주워 문자를 읽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치매. 나는 깨달았다. 며느리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한다는 것을. 순자야, 이거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옥선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내가 아는 사람한테 물어볼게. 옥선이는 급히 전화를 걸었다. 통화는 길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순자야. 옥선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내 친구 딸이 은행 직원인데 최근에 노인들 대상으로 하는 조직적인 사기가 있다고 해. 며느리나 자식이 가족을 이용해서 재산을 빼돌리는 거래. 나는 숨이 막혔다. 그럼 채은이가 아직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조심해야 해. 옥선이가 내 손을 꽉 잡았다. 그때 옥선이의 핸드폰이 울렸다. 통화를 마친 그녀의 얼굴이 더욱 심각해졌다. 순자야,
더 큰 문제가 있어. 옥선이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오늘 너한테 쪽지 건넨 은행 직원. 박미정이라고 했지? 그 사람이 해고당했대. 뭐? 나는 소리쳤다. 왜요? 너를 도와줬다는 이유로. 은행에서는 고객 정보를 유출했다며. 즉각 해고 조치를 내렸대. 나는 충격에 빠졌다. 박미정은 나를 구하려다 직장을 잃었다. 낯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내 친구 딸이 말하길. 박미정이 2년 전에 어머니를 비슷한 수법으로 잃었대. 그 후로 이런 조직을 쫓고 있다고 해. 나는 눈물이 났다. 박미정은 자신의 어머니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나를 구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직장을 잃었다. 순자야, 경찰에 신고해야 해. 옥선이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망설였다.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채은이는 내 며느리야. 내 아들 정우의 아내라고. 그때 또 문자가 왔다. 이번에는 아들 정우에게서였다. 엄마, 채은이가 걱정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우야, 엄마야, 엄마, 왜 갑자기 은행에서 나오신 거예요? 채은이가 걱정돼서 울고 있어요.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정우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너희 요즘 돈이 필요하니?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너무 긴 침묵이었다. 엄마, 어떻게 아셨어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업이 안 돼서 빚이 좀 있어요. 하지만 제가 해결할게요. 엄마한테 손 벌릴 생각 없어요. 나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며느리는 나를 사랑했다. 하지만 동시에 가족을 구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다. 사랑과 절망 사이에서 며느리는 악마의 손을 잡았다. 정우야, 채은이가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지 아니?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노인 대상 자산 컨설팅 같은 거 말이야. 전화 너머로 정우가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설마. 나는 확신했다. 며느리는 가족을 위해 악마와 거래했고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을 나는 결심했다. 며느리를 원망하는 대신 그녀를 그 어둠에서 구해내기로. 다음 날 아침 나는 옥선이와 함께 경찰서를 찾았다. 접수대에서 사건을 설명하자 한 형사가 나타났다. 저는 강진우 형사입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은행에서 있었던 일, 며느리의 문자, 그리고 아들의 빚 문제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강진우 형사는 진지하게 듣고 있었다. 할머니, 이 조직을 제가 2년 동안 쫓고 있습니다. 2년이나요? 나는 놀랐다. 네. 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번번이 수사가 막혔습니다. 이들은 매우 조직적이고 교묘합니다. 가족을 이용해 노인의 재산을 빼앗고 반항하면. 형사는 말을 멈췄다. 반항하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물었다. 강진우 형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지금까지 2명이 의문사했습니다. 모두 사고사로 처리됐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이 죽인 겁니다. 등골이 오싹했다. 나도 그들의 타깃이었다. 할머니, 도와주시겠습니까? 강진우 형사가 물었다. 제게 미끼가 되어 달라는 건가요? 위험합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망설였다. 두려웠다. 하지만 며느리를 생각했다. 그녀는 가족을 위해 악마의 손을 잡았다.
이제 내가 그녀를 구할 차례였다. 하겠습니다. 그때 누군가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박미정이었다. 해고당한 은행 직원. 나를 구해준 그 여자.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쟤 때문에 직장을 잃으셨다면서요? 내가 물었다. 괜찮아요. 어차피 그 은행에서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았어요. 박미정이 씁쓸하게 웃었다. 저도 돕고 싶습니다. 제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지만 할머니는 꼭 지키고 싶어요. 우리는 작전을 짰다. 내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 사이 강진우 형사와 박미정이 집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할 것이다. 며느리가 녹용차에 무언가를 넣는 순간을 토착하기 위해서였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박미정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며느리를 구해야 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채은아, 미안해. 엄마가 착각했나 봐. 집에 가고 싶어. 정말요? 제가 바로 모시러 갈게요.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다. 1시간 후, 며느리가 옥선이네 가게 앞에 도착했다. 어머니, 걱정 많이 했어요. 며느리는 눈물까지 흘렸다. 연기인지 진심인지 알 수 없었다. 아마 둘 다였을 것이다. 집에 도착했다. 며느리는 부산하게 집 안을 정리했다. 어머니, 제가 녹용차 끓여드릴게요. 많이 놀라셨죠? 나는 거실에 앉아 며느리를 지켜봤다. 부엌에서 물 끓는 소리가 들렸다. 며느리가 찬장을 열었다. 녹용 봉지를 꺼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봉지를 하나 더 꺼냈다. 내 심장이 멈췄다. 며느리는 주변을 둘러본 후 그 작은 봉지의 내용물을 찻잔에 넣었다.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렸다. 강진우 형사와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움직이지 마. 며느리는 놀라 찻잔을 떨어뜨렸다.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채은 씨, 당신은 현행범으로 체포됩니다. 강진우 형사가 수갑을 채웠다. 어머니, 며느리가 나를 바라봤다. 그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정우 오빠를 살려야 했어요. 알아. 나는 며느리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방법이었어. 이제 진실을 말해. 누가 너한테 이렇게 하라고 시켰니? 며느리는 고개를 떨구었다. 김민석이요. 그 사람이 시켰어요. 김민석? 강진우 형사가 반응했다. 보스의 이름을 드디어 알아냈군요. 며느리는 모든 것을 자백했다. 조직의 구조, 보스의 정체, 그리고 지금까지 당한 다른 피해자들까지. 며느리가 연행되는 모습을 보며 나는 눈물을 흘렸다. 미워할 수 없었다. 그녀도 피해자였다. 가족을 사랑한 죄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이었다. 며느리를 조종한 보스 김민석. 그를 잡아야 했다. 며느리의 자백으로 보스 김민석이 체포되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일주일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김민석이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것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나는 강진우 형사에게 따졌다. 할머니, 저도 억울합니다. 하지만 그가 고용한 변호사들이 모든 증거를 뒤집었습니다. 며느리의 자백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더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다. 김민석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저는 정당한 자산 컨설팅 사업가입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치매 초기 증세로 저를 억울하게 고소했습니다. 저는 무고한 피해자입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 김민석은 당당했다. 그의 말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 나는 분노했다. 하지만 더 큰 위협이 다가오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김민석이 직접 내 집을 찾아왔다. 할머니, 오랜만입니다. 그는 비웃듯 말했다. 당신 며느리 덕분에 제가 곤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났죠. 당신이 며느리를 이용한 거잖아. 나는 소리쳤다. 증거가 있나요? 김민석이 냉소했다. 할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아니면 아들 정우 씨 회사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나는 두려웠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나를 도와주다 직장을 잃은 박미정, 지방으로 좌천당한 강진우 형사, 그리고 억울하게 당한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물러설 수 없었다. 다음 날, 나는 박미정과 강진우 형사를 만났다. 마지막 작전이 필요합니다. 강진우 형사가 말했다. 할머니가 직접 김민석을 찾아가 자백을 받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생중계하는 거죠. 위험합니다. 박미정이 걱정했다. 알아요. 하지만 이 방법밖에 없어요. 나는 결심했다. 정의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걸기로 했다. 우리는 초소형 카메라가 달린 안경을 준비했다. 박미정의 지인인 유튜버가 실시간 중계를 도와주기로 했다. 할머니, 이 안경만 쓰고 계시면 됩니다. 전국에 생중계될 겁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썼다. 그리고 김민석의 사무실로 향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김민석의 사무실은 강남 한복판에 있었다. 화려한 건물, 넓은 사무실. 그는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였다. 할머니, 무슨 일로 오셨나요? 김민석이 여유롭게 웃었다. 당신한테 항복하러 왔어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김민석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통장을 넘기시죠. 그 전에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죠? 내가 물었다. 김민석이 비웃었다. 돈이죠, 뭐. 노인들은 쉬운 타깃이에요. 가족을 이용하면 너무 쉽게 넘어가죠. 지금까지 몇 명을 속인 거예요? 셀 수도 없죠. 20년 동안 수백 명은 됐을 겁니다. 경찰도, 검사도 다 제 편이에요. 돈이면 다 되니까요. 김민석은 자신의 범죄를 자랑스럽게 떠벌렸다. 죽인 사람도 있죠?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건 그들이 고집을 부렸기 때문이에요. 순순히 넘겼으면 살았을 텐데. 김민석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다. 강진우 형사와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김민석, 당신은 체포됩니다. 김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야? 당신이 한 모든 말이 전국에 생중계됐습니다. 강진우 형사가 말했다. 김민석은 그제야 내가 쓴 안경을 봤다. 이런. 그는 당황하며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한 달 후, 법정에서 최종 판결이 나왔다. 며느리 채은은 집행유예. 보스 김민석은 무기징역. 며느리는 가족을 위해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끝까지 협조했기에 선처를 받았다. 나는 다시 방앗간 문을 열었다. 아들 정우는 빚을 갚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며느리 채은은 봉사활동을 하며 속죄하고 있었다. 박미정은 새 직장을 찾았고 강진우 형사는 승진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나는 증명했다. 약하고 힘없는 노인이라도 용기를 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